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뭐 미국 주식이랑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중국 주식, 중국 시황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같이 해주는 유튜버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또 올랐네요. 그래서 야, 이거 대선 전에 계속 땡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계속 달리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전에 이렇게 계속 경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번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이든 아니면은 뭐 지수든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할 때, 계속 신고가가 나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이제 나중에 신고가가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22년, 21년 하락 때 경험해봤잖아요. 신고가가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신저가가 계속 나왔죠. 52주 신저가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큰 돈을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고요. 그냥 조그마한 돈만 이렇게 넣으시고 시장을 한 번씩 지켜보셔라. 그것도 공부니까요. 그래서 지금 맵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또 올랐는데요. 뭐 일단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다시 갈 건가.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돌파해서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아직도 또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을 봤을 때 과열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수가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지금 보면은 익스트림 그리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욕심을 내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평가되긴 했다. 장이 지금 고평가되고 있고, 누구나 지금 주식이 잘 간다고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 근데 저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좋다고 다들 언론에서 얘기하고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으니까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나는데, 그 금리 결정이 빅컷이 아니라 0.25% 스몰 컷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0.25% 정도 내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거의 91%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동결일 수도 있겠지만 동결은 아니고 0.25% 이렇게 하락을 내릴 것 같다. 금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비교하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미국 GDP의 11.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24년 기준에 엔비디아가 11.7%의 GDP 기준에서 11.7%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전에 닷컴 버블이었을 때 2000년도에 시스코가 5.5%였다고 합니다. GDP 비중에서 5.5%였는데 그 이후 폭락을 했었다고 하는데, 과연 엔비디아도 그런 길을 걸을지 이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많이 고점이다. 지금 조심하셔라.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몇 프로 이렇게 먹으시려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배 먹기는 글렀다. 2배까지는 단기에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2배 먹는 것보다 50% 빠지는 게 빠질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를 보니까 유가는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런 격화가 좀 낮아졌죠. 이란이 갑자기 핵실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려다가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는 많이 또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이 추이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다시 또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왜냐, 바닥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서 서서히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물가가 다시 또 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랐네요. 원달러 환율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원달러 환율이 1368원까지 올랐다. 역시나 우리나라 미국이 금리 인하하니까 여차하고 또 3년 8개월 만에 38개월 만이죠. 38개월 3년 동안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금리 인하를 또 마저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부동산 PF 뭐 재구조화 가계부채 안정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다시 또 부동산 폭등을 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이 왜 안 좋냐면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미래 세대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이란 건 여러분들 주식과 다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기의 용도로 쓰이면은 결국에 미래가 없어진다.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니까 중국은 아예 부동산을 폭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거 제가 나중에 며칠 내에 빠르게 또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역시나 내수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내수가 살까? 전혀 아니다. 부동산만 살고
전체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 보면은, 야, 금 대단하죠? 금은 계속 올라서 2,700달러까지 올릴 것 같다. 2,700달러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에 투자하면은 금 가격이 올라서 한 번 먹고 환율이 또 올라서 또 두 번 먹을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 투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라. 저는 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 투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에이스에서 나온 거 있죠. KRX 금 현물 ETF, 이거에 금 현물에 투자하는 국내의 유일한 ETF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보셔라.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0.95% 올랐는데 제 캡처 기준에서 이렇게 올랐고요. 그냥 다시 또 0%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주요 기사들 가져왔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L이 지금 ASML 수장이 반도체 불황이 내년까지 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ASML이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 좋게 나오면은 결국 미래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역시나 삼성과 인텔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죠.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삼성에 더 안 좋은 악영향이 끼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부상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인텔 제품에 경제령을 내려서 인텔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실적에서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왜? 중국에서 또 미중 제재한다고 중국도 이제 인텔을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둘 다 경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업체가 아마 인텔이랑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웨이의 성장입니다. 하웨이가 이제 지금 중국의 하웨이가 계속 눌러도 계속 부활하면서 R&D 비용을 넓히면서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출신 대만인으로 TSMC에서 16년간 연구 개발을 한 양몽송이가 이 SMIC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 기술 유출이 된다. 그래서 기술 유출이 되면서 화웨이가 서서히 따라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보는 데가 어디냐? 결국은 뭐 ASML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셔라. 떨어졌다고 사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좀 생각해 보셔라. 저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해서 과연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을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술 인력들도 다 의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던 기술 인력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있죠. 뭐 중국이나 미국으로 다 스카웃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이공계가 미래가 밝을까?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라. 삼성전자의 위기다. 이것도 특집 영상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떨어졌다고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핫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기 먹는 하마 아마존 구글이 돈을 퍼붓는다. 여기 어디냐면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SMR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주요 수혜주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소형 원자료,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형 원자료 발전에 5억 불 투자를 했는데, 그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랑 그 다음에 노스에나 원자력, 그 다음에 도미니언 에너지 뭐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SMR 업체들이 뭐 아마도 각광을 받을 것 같다. 이 그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SMR 기업들이 아마도 좋아질 것 같다. 이 전력망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좋아질 것 같은데, 주요 업체로는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나 아니면은 뭐 에이스 원자력 딥서치 뭐 이 ETF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자력에 아마도 꽃이 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애플이 지금 아이폰 18에 TSMC 2나노 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애플도 이제 TSMC 칩을 계속 이용하죠. 그래서 삼성 거는 안 쓴다. 큰일 났다. 삼성이 큰일 났다고 보고요. 도요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 잡았다. AI 기반 로봇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유압식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나갈지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독사 2명 중에 1명이 5, 60대 남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또 길게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늙어서도 그렇고 젊어서도 그렇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독사도 안 당하고 여러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5, 60대 분들도 역시나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테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일하셔라. 일하셔서 돈 벌으셔서 저축을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대도 아직 청춘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40년, 50년 더 남았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60대부터예요. 노후 대비는.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대비 잘 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 업체에 대출 340조 원. 그래서 100만 채를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공산당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은 거의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된다.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 차트가 지금 보면은 들어 눌러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정을 하다가 다시 튀면은 또 올라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를 좀 해본다.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항생테크나 저는 이제 들어 올렸으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테슬라 차트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테슬라 차트는 누워 있는데 오히려 BRD 차트는 이렇게 들어 올려 있습니다. 이제 BRD 차트는 더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죠. BRD는 테슬라가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BRD가 가능성이 밝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애플이 지금 자동차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예전에 BRD랑 비밀리에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협력을 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과 BRD가 2017년경 LFP 셀을 사용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애플이 역시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애플이 비밀리에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이 자체 차량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폐기했죠. 그런데 BRD랑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비밀리에 공동 개발을 했을 정도로 애플카에 알고 보니까 진심이었다. 지금 뭐 살짝 떠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개발을 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프로젝트 일환으로 애플 전문가들이 BRD 배터리랑 비밀리에 이런 개발을 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애플과 BRD는 지난 2017년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한번 보면은 또 제가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 애플과 BRD가 함께 개발하는 기술은 계획된 자동차에 맞게 고도로 맞춤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비밀 협업의 일환으로 애플 엔지니어는 고급 배터리 팩과 열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했고 BRD는 LFP셀을 사용한 제조 기술과 발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애플이 결론적으로는 10년간 연구를 했다가 결국 프로젝트를 그냥 파기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애플도 BRD랑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결국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BRD는 같이 개발을 하다가 계속 애플은 이제 포기를 했지만 BRD는 꾸준히 나가면서 블레이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이제는 300만 대가 넘는 이런 차량도 생산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애플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원래는 애플이 진짜 아이폰, 아이팟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리고 맥 이런 걸로 다 시스템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갖고 이 하드웨어만 바꾸면서 컴퓨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바꾸면서 갖고 최종 단계에서는 전기차로 가야 맞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로 못 간 이유가 뭐 배터리도 있겠지만 이 마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소식통에 따르면은 소프트웨어도 적용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애플마저도 그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어내서 결국은 포기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역시나 진심이었고 BRD랑 같이 개발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의 소매 가격, 전기차 소매 판매가 지금 보니까 40만 8천 대로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8%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소매 보급률은 49.57%, 그 다음에 연초 1에 45.98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골든위크가 명절이었죠. 명절 때 중국에서 매출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 60만 대의 매출을 일으켜서 이 중에 29만 6천 대가 전기차였다. 그래서 BRD는 모든 브랜드를 걸쳐 11만 295대를 보유했다. 판매했다. 그 다음에 벤츠, BMW, 아우디 매출도 모두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우디랑 벤츠랑이 리오토를 앞질렀네요. 그래서 리오토보다 많이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여전히 전체 차량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비아디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누가 지금 여러분들 유럽 관세를 매기면은 자꾸 뭐 진출을 못한다, 전기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왜 열심히 하냐, 그리고 왜 꾸준히 오래 할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볼 때 똑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지금 똑똑한 기자분이나 박사분, 그 다음에 뭐 언론인 분들도 보면은 각자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나 좀 이상한 편협한 시각을 갖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도 양쪽 의견을 보지 않고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전쟁도 그렇고요. 아니면 지금 중국도 뭐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 전기차가 과잉 생산해서 전체 파산을 해서 전기차 무덤이 생긴다 뭐 이렇게 지금도 이런 내러티브로 계속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송이 뭐 조회수는 막 20만 30만 돼버려요. 제 방송은 뭐 조회수가 2천 3천 1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방송이 20만 30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왜냐, 비아디 보세요. 비아디가 유럽에서 C 라이온 07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양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델 시리즈를 파리 오토쇼에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파리 오토쇼에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9개 회사인가 8개 회사, 중국 전기차 회사가 파리 오토쇼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유럽 이런 출시나 유럽 이런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럽에서 망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런 사실을 전달해야겠구나. 그렇게 서울대 나오시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이런 뭐라고 해야지, 정보가 오히려 틀리는데 그렇게 틀리면서 이게 블루오션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엔 듣기 싫었는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경제 이쪽에서는 중국이 뜰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하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친환경 아니면은 전체적인 산업들이 중국이 부상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이 뜨면 뜰수록 우리나라도 반대급부로 같이 뜰 수가 있다.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수혜가 오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1등하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죠. 왜냐, 예전부터 중국은 못하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짝퉁만 만드는 나라라는 거를 계속 세뇌교육 받고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도 그거를 20, 30년 동안 자기가 어디에 근무했을 때, 언론사에 근무했을 때 계속 그런 기사만 썼으니까 중국은 안 돼 이렇게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팩트체크 없이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뭐 제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에는 중국 전기차가 1등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막을 수 없는 흐름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코도 지금 노르웨이에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하면 지커 이런 데도, 이런 노르웨이나 이런 데도 진출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진출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지금 여기 비아디도 이렇게 진출한 거 보이시죠? 유럽 사람들이 비아디를 이렇게 보러 온다. 지금 이렇게 많이 보러 온 거, 이게 어디 중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취재하려고 오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폰 모터스도 유럽 전역에서 리폰 모터스 EV를 주문 접수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소형차도 이제는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뭐 여기 쭉 나라 엄청나네요. 이렇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누가 진짜 안 팔린다고 했나? 저는 그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니폰 모터스가 파리 오토쇼에서 컴팩트 SUV B10을 공개했다. 그래서 니프 3.5 아키텍처 B 플랫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니프 모터스는 25년 2개의 B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는 좋은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니프 모터스랑 같이 해서 생산하는데 여전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지리 자동차인데요. 링크앤코도 밀라노에서 또 데뷔를 했습니다. 링크앤코 자동차도 이런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렇게 데뷔를 한 거 보면서 유럽을 대체 누가 진출을 못한다고 했냐. 그 다음에 샤오펑 얘기도 해드릴게요. 샤오펑이 파리 모토쇼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지면서 P7 플러스를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샤오펑 회장 여기 있죠. 샤오펑 회장이 파리 오토쇼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래서 샤오펑 이런 거를 P7 플러스를 소개했죠. 지금 파리 오토쇼에서 P7 플러스를 소개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P7 플러스가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3만 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 사전 판매가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48분 만에 P7 플러스 주문이 3만 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다. 뭐 다른 뭐 기사에서는 유럽에서 망할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고 중국 전기차가 안 팔리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파리에서 좋다. 3만 건의 주문을 받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샤오펑은 지금 10월 14일 날 샤오펑 에어로트라고 해서 자회사가 있어요. 항공회사인데 여기에서도 비행 자동차인 육상 항공모함을 올해 말 글로벌 사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중동에서 첫 해외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 샤오펑은 테슬라만큼 기술력을 갖춘 이런 기업이다. 그래서 나르는 자동차, 그러니까 비행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칼럼을 차근차근 읽어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EV에 대한 EU 관세,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는 좋은 시도다. 브뤼셀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배터리 비용이 40% 감소하면서 중국 제조업체에는 관세를 흡수하고도 남을 만큼 유럽 경쟁사보다 여전히 낮은 가격을 책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규제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세를 매겨라. 관세를 매기면은 그거보다 더 싸게 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윌리엄 후어라고 해서 이분이 좋은 이런 칼럼들 많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갖고 오는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모터쇼는 비아디와 니폰 모터스와 같은 중국 거대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위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업은 최신 모델을 선보이며 관중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럽 제조업체들이 얘네들을 상대할 만한 전기차를 생산을 못한다니까요. 관세를 뭐 몇 프로 매기든 아예 생산을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은 브뤼셀에 약간의 도움 없이는 경쟁할 수 없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관세는 상처에 대한 반창고에 불과하다니까 임시 방편이다. 어차피 기술 개발 없이 기술이 안 되면은 결국 뚫리게 되어 있다. 관세로 어떻게 막는다 한들 다 막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관세를 매기면 매길수록 유럽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은 생명줄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오래된 얘기다. 이건 오래된 얘기고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곧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더 싸게 만들어서 아예 더 싸게 침투를 해버린다. 그래서 경쟁을 유럽 관세를 막고도 유럽 전기차 회사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기차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유럽은 잘못 선택하는 게 관세로 막는 게 아니라 관세로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국 업체들 들어오면서 협력을 하면서 합작 범인을 만들고 중국처럼이죠. 그래서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을 도모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폭스바겐 공장은 폐쇄가 되고 있고 아우디 공장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더 걱정이 된다. 이 유럽의 미래가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되고요. 르노 회장도 이렇게 말했죠. 르노 CEO도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르노의 CEO 루카 드 메오는 정책 입안자들이 원자재와 배터리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럽에서 전기화를 확대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해서 뭐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 것보다는 빠르게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전기차에 엄청나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윌리엄 후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다. 르노의 CEO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를 더 푸른 미래로 이끌고 있는가 이거를 재고해 봐야 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르노의 CEO는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게 왜 강조를 하냐면 중국에게 이걸 배워야 된다. 유럽은 지금 중국 전기차 생태계의 정교함을 강조하며 지금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유럽이 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빠른 발전을 배워야 된다. 빠른 발전에서 배워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공급망은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소재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필수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 회장은 관세 대신 혁신을 촉진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역시나 르노 회장이 정확하게 이걸 잊고 있네요.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제한적인 관세는 역시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는 협업과 지식 교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옹호한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 모빌리티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예전에 10년 전에 테슬라를 들여오면서 시장을 내줬잖아요. 테슬라에게 시장을 내주면서 테슬라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테슬라 기술을 계속 익히면서 결국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꽃을 피우면서 계속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비아디 같은 기업이 나오면서 테슬라를 이제는 압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유럽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중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협력을 하고 그 기술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중국보다 더 나은 기술로 아니면 더 나은 브랜드로 경쟁을 하려고 해야지, 관세로 막으면은 결국에는 다 망한다. 왜냐,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 전기차들 보세요. 지리에서 싱유안이라고 해서 또 전기차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410km 가는데요. 1000만원대입니다. 1천만원대 가격으로 나옵니다. 1000만원대의 가격으로 지금 410km 가는 전기차가 나온다. 이게 1000만원대래요. 전기차가 1000만원대 나오니까 여기 유럽 배경으로 찍혀있죠. 유럽에 이것도 판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싸게 관세를 하고서라도 이것보다 싸고 좋게 유럽 전기차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못 나온다고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리는 또 하이브리드 모델에 스파이 사진이 찍혔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진 열 효율이 46%가 넘는데, 열 효율이 46%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리터에 100km를 간다. 그래서 총 주행거리가 2200km. 그러니까 이렇게 세단으로 나오네. 그 하이브리드가 주행거리가 긴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아드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도 세단으로 나왔잖아요. 그 세단으로 나온 게 주행거리가 2000km 넘었잖아요. 이것도 똑같다. 왜냐, 뭐 주행거리가 긴 이유는 쭉 이렇게 공기저항을 덜 받고 이런 이유도 있고 차체가 가벼운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구에서 지리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과연 유럽 전기차 회사들이 경쟁될까? 그리고 지커에서 또 믹스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패밀리카죠. 패밀리카 나왔는데 주행거리가 뭐 550, 그 다음에 556km이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광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랑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랑 타서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캠핑을 즐길 수가 있고, 이게 돌아가기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고 프로포즈에 그다음에 캠핑 차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커에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커는 지커 001이 브라질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지커는 이제는 브라질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 전기차가 과연 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잘 팔릴 것인지,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AC 아이온 광저우 자동차도 중국 매출 감소에 유럽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에 진출하겠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관세를 맞아도 유럽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관세를 맞더라도 유럽에 진출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유럽에 진출하는 게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에서 또 자동차가 나오는데 610마력의 주행거리가 143km, 지금 순수 주행거리, 그래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보세요. 지금 디자인만 해도 이렇게 괜찮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울링 자동차도 이 미니 자동차 또 나오는데 가격도 싸고 또 이렇게 앙증맞게 생긴 게 또 나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차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런 전기차 회사들이랑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리에서는 또 오프로드용 SUV 공식 이름인 지리 카우보이라고 해서 공식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 휠 허브랑 D필러랑 리어 엔드 루프탑 뭐 이런 세부적인 부품을 실제 이미지 세트와 함께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리오토는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 야, 역시 리오토도 대단하고요. 니포 모터스도 50만 번째 차량이 공식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출고가 됐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중국 전기차가 망한다고 했는데 잘 나가는 업체들은 100만 대, 50만 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니오가 60만 대 생산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샤오미도 지금 공장 차체 작업장이 2단계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7월 말에 샤오미는 8억 4,200만 위안의 토지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그래서 작업장의 구조적 마무리를 완료하는데 불과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공장의 향후 연간 생산 가치는 160억 위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2단계 생산에 들어가면서 생산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라이드라고 해서 자율주행 업체가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요번에 로보택시를 출시하면서 여기도 제가 알아보자고 했었는데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새로운 로보택시 GXR을 공개했다. 위라이드는 차세대 생산 로보택시인 GXR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생산 로보택시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GXR은 위라이드의 1800일 이상 로보택시 분야 공공 운영 경험을 완전히 통합한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차량은 공공도로에서 레벨 4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아침과 저녁 사이 러시아워, 보행자와 차량이 섞인 교통, 그다음에 야간 고속주행과 같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GXR의 공식적으로 대중 운행을 시작하면 승객은 위라이드 고 앱을 사용하여 GXR 운행 구역을 확인하고 GXR 시승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와 있거든요. 위라이드가 이렇게 2018년에 이렇게 지금 창업이 돼서 2019년에 이렇게 계속 개발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21년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라이드가 23년에 또 중동에 수출이 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차체도 바꿔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00일이 지나니까 이제 이 로보택시 모델이 나왔다. GXR이라고 해서 로보택시 모델이 이렇게 나왔다. 테슬라는 지금 테스트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고도 상업화도 하고 있다. 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아예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아예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참 테슬라에게는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죠. 출퇴근 시간 이렇게 막히는 골목길에도 잘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좁은 길도 잘 다니고 여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이 이렇게 레벨 4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엄청나게 넓죠. 실내 공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한다. 보조석 없애서 더 이렇게 승객들이 더 편안하게 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짐도 놓을 수 있고 편안하게 레벨 4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타서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업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쾌적하게 이렇게 운전 안 하고 갈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전기차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경쟁이 될까? 유럽에서 경쟁이 될까?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양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들어올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저는 여기 조정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보고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안 보는 이런 소외된 ETF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중국은 누구나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누구나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럴 때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이런 중국 ETF나 이런 거를 이런 쪽으로 저는 더 알아보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거에 투자하셔서 좀 힘드신 분들도 힘내시고요. 저는 아마도 앞으로 차이나 전기차는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